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회사 바론의 대표이사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 뵙는 거지만 그래도 인사는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 화면에만 좀 크게 등장을 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이렇게 좀 작게 나타나서 여러분하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옥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옥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제작을 하게 된 영상이고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로 진학의 훌륭한 지휘자, 즉 우리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잘 보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정보를 얻으실 때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그죠? 현장에서 좀 이렇게 뭔가 호흡을 하면서 같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잊을만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진행상에서 군더더기 없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로 진학의 훌륭한 지휘자,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목만 딱 봐도 요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내용일까? 그래,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스트라에는 정말 많은 악기들이 있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휘자는 단 한 명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많은 악기들, 정말 많은 악기들이 화음을 내야 우리가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건도 다 다르고 또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의 지휘자일까? 이 생각부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모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한번 이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휘자가 바뀌면 음악이 다르게 들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즉 같은 음악을, 오케스트라도 똑같은데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음악이 다른 음악처럼 들린다고 해요. 정말 그런지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하나씩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음악을 연주한 걸 한번 들어보셔야 되니까 가장 그래도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베토벤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뭐 다른 음악가도 알아볼 건 아니고요. 그냥 베토벤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교향곡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교향곡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앞에 짧은 부분을요, 서로 다른 지휘자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운명 한번 들어보면서 정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진짜인지 확인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역시 웅장합니다. 그쵸?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익숙한 멜로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다른 지휘자, 외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운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떠셨나요? 정확히 같은 부분이었는데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마 템포, 그러니까 빠르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느껴졌을 거고요. 그리고 강약에서도 약간 차이가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지휘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3명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걸 각각 들어봤는데요. 정말 똑같은 부분이었는데 정말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뭐 음악을 그렇게 잘 알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휘자가 다르면 음악이 다르게 들린다. 저도 경험을 해보고 처음에는 엄청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또 환경도 다르고요. 주어진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것도 아이가 자신의 진로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강의는 혼자 듣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분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게 듣는 거지만요.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또 다 달라요. 느낀 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도 하고요. 그죠? 의견을 나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혼자 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영상을 보신 다른 분들하고 보고 나신 후에 소감 아니면은 의견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다시 지휘자에 대한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휘자라는 것이요. 뭐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원어, 그러니까 원래 지휘자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실제로 지휘자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컨덕터라고 되어 있어요. 컨덕터가 바로 지휘자라는 뜻인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 지휘자, 그러니까 부모님 지휘 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중요한 지휘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일단 지휘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휘자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컨 그리고 이끌다라는 덕트가 합쳐져서요. 컨덕트라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지휘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가정의 지휘자는 나야. 또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잘 이끌어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모님 혼자서 또는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죠. 역할을. 어머님 혼자서 또는 아버님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면 지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지휘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요걸 배운다고 해요. 처음에. 지휘는 첫 번째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단어 자체도요.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휘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 혼자서 모든 걸 이끌지 않고 함께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잡히셨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내용이 그겁니다. 아이에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부모님께서 야 너는 어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는 아빠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지휘가 아니라고 하네요. 즉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정말 지휘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 바로 지휘를 잘하기 위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이 지휘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휘가 좀 원활하게 되려면 즉 함께 같이 이끌어 가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화면에 정말 귀여운 아이가 나와 있죠? 네, 2015년도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실린 아이입니다. 근데 뭐 이 아이가 이쁘지만 이뻐서 이렇게 뭐 표지 모델로 실린 것은 아니고요. 제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어요. 즉 기대 수명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는 100세 시대 이건 뭐 그냥 기본이 된 것 같고요. 아마도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100세를 훌쩍 넘겨서 살아계실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최소한 한 14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기간의 플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힘의 원천이 깔려 있어야 아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상당히 힘을 받으면서 즉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 원천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지휘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칭찬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좀 뭔가 추상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거나 심지어 고민을 할 때도요. 칭찬받은 아이들, 칭찬받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휘자의 필수 조건인 저 칭찬, 우리
어릴 때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려고 참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칭찬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 칭찬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죠. 아까 우리가 들어봤던 여러 음악을 지휘하는 그 훌륭한 지휘자들 중에서 아주 추앙받는 지휘자가 있어요. 그 지휘자하고 연주를 하면은 자기 실력의 막 200%가 발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연주자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지휘자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실력이 200% 발휘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연습할 때부터 실제 상황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눈빛으로라도 칭찬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것 때문에 아마 실력이 200%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지휘자가요, 칭찬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딱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3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그 3가지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공개적으로, 이 3가지입니다. 즉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요, 그 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수록 칭찬받는 사람이 더 많은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비밀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칭찬해줄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남이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즉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게 뭐가 있을까요? 칭찬을 하긴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하나, 공개적으로 하나, 이거 생각해보면 안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즉시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늘 되게 잘했거나 그 자리에서 잘한 걸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너 사실 그때 그거 되게 잘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만할까봐, 자만심에 빠질까봐 그때는 얘기 안 한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즉시 칭찬을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아까 말했듯이 요 3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 즉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보통 우리는 화를 많이 낸다고 해요. 칭찬을 할 때는 저렇게 안 하는데 화를 낼 때는 즉시 하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화를 내고요. 그리고 되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아주 무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2번 다시 그걸 안 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는 반대로 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참았다가, 그래야 좀 더 완화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왜냐하면 본인도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너무 구체적으로 화내지 말고 핵심만. 그리고 공개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망신 주지 말고 좀 비밀리에 따로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잘 안 되고 부모님도 잘 안 되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훌륭한 지휘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지휘는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연습 안 하면 칭찬 못 합니다. 우리 특히 아버님들 같은 경우 어때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잘 못하는 부분 많아요. 그게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 아들, 딸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 전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칭찬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기술이 늘듯이 칭찬도 하면 할수록 좋아질 테니까 오늘 강의의 뒤에 내용이 많을 텐데요. 그 내용들보다 칭찬 열심히 해야지, 즉시 해야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공개적으로 해야지, 요거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로 진학의 훌륭한 지휘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로 진학을 위한 훌륭한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보다 약간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회 변화를 인지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아이가 어른보다, 반대로 어른보다 아이가 사회 변화를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어른들은 변화된 기술이라든가요,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조차 변화된 기술을 빨리빨리 접해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인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회 변화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지금 이 사진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대부분들이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가
알파고하고 바둑대국을 두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인 경우에는 저 이세돌 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즉 화면에 나오는 다른 내용보다는 이세돌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그냥 찾아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어른들보다 스마트 기기를 더 잘 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은 질문보다는 검색이 좀 더 빠른 이제 그런 세대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보다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이 사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 이세돌의 바로 앞에 앉아있는, 마주하고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은 하는 역할이요. 그냥 알파고가 바둑돌을 화면에 띄워주면 이세돌이 사람하고만 대국을 했으니까, 사람하고만 바둑을 뒀으니까 좀 불편할까봐 알파고가 둔 수를 그대로 갖다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쵸? 이세돌은 엄청 머리를 막 싸매고 고민을 해서 한 수 한 수를 두겠지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그냥 컴퓨터가 두는 곳에 바둑돌을 갖다 두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 없이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의 존재를 몰랐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알파고를 만든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이미 아자황이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요. 실제로 저 장면 자체가 아주 소름 돋는, 즉 컴퓨터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소름 돋는 한 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만든, 즉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든 제작자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야 되는 저런 상황, 소름 돋는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소름 돋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아자왕 저분도 사실은 자기가 자청한 거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즉 기계의 발전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또 기계의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만 하다 보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야 되는 인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주의해라 라는 메시지를 좀 던져보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저 자리에 앉겠다라고 자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으로도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겠죠. 물론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대부분 보고 배우죠. 우리 부모님들도요, 기술의 발전을 거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즉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좀 비판해보는 이런 비판적 사고력 꼭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걸 그냥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돼, 즉 좋은 점과 나쁜 점도 따져보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라고만 말만 한다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 정말 비약적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화면은 어떤 내용인지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아시겠죠? 네, 요즘에 비대면으로 면접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전염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대면으로, 즉 화상을 이용해서 면접 보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요,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을 면접 볼 때도 저렇게 화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어떨까요? 점점 더 확대가 될 건 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냥 면접관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자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지만요,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느냐? 바로 과학기술이 끼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이 화상통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면접자가 대답하는 내용을요,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분석하느냐 하면 음성도 분석을 하고요, 표정 변화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가 사용하는 단어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부서에 잘 어울리는지도 찾아내기도 하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유추할 수 있고요. 또는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 멀리에서 나랑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난 단순히 그냥 면접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컴퓨터가 그 면접관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답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인 것 같아. 거짓일 확률이 몇 프로야.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쓰는 단어들로 봤을 때는 요쪽 전공이 어울리는 것 같아. 요쪽 부서가 어울리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면접관에게 막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고 있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대학에서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 또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즉 영상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이런 것까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일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꼭 필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런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키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 기술의 장단점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부모님이 먼저 아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함께 알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부터 봐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이들이 아마 한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사회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2030, 40년 정도가 돼도 아이들이 처음으로 직장을 구할 때 과연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현재도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것 1위가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배우려는 태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회사 생활도 안 해봤고 업무를 직접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그 실전에서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모르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모르는 게 얘는 100개 있고 얘는 101개 있고 아는 게 얘는 하나 있고 2개 있다고 해서 2개 있는 애가 더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려면 어떻습니까? 바로 두 번째죠.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말이 통해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해야 배울 거 아닙니까?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구성원의 하나로서 우리 팀 전체 중에 한 명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직무 관련 전공 지식이죠. 즉 지식이 세 번째에 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과연 앞으로 저 지식이 계속 3위에 머무를까라는 것. 그리고 3위는요, 시간관리 및 근태 개념, 성실성이거든요. 얼마나 성실하냐, 협업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럴걸요? 우리 아이가 외우고 있는 지식보다는 우리 아이가 검색할 수 있는 지식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컴퓨터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나 필요한 지식을 적재적소에서 찾아내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사람이 다 암기할 수 없죠. 모든 걸 다 암기해서 컴퓨터를 이겨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고립되어 있으면 저 능력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먼 미래를 보신다고 해도 단순히 암기하는 공부 위주보다는 일단 첫 번째 배우려는 태도,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성실한 아이, 그런 능력을 기초부터 다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취업 이거 뭐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니면 뭐 유치원 아이도 있고 중학생인데 무슨 뭐 사회 나갈 때를 벌써 생각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럼 이제 조금 더 당겨와 볼게요. 그거보단 약간 가까운 미래, 대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학 입학.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의 정원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뭐 골라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물론 뭐 대입 정원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우선 대학 입학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요즘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를 정성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점수로만 뽑질 않고 좀 우리 아이의 다른 면들, 학교생활, 교우관계, 선생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뽑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고 봤을 때요. 지금 대학들에서 크게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겠다는 4가지가 바로 저 화면에 나오는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뭐 요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저 제목을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인성이 들어갔다는 것도 참 재미있죠? 네, 재밌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인성, 원래 중요한 거죠. 근데 왜 대학에서 굳이 인성까지 볼까?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우리 학과 또는 우리 단과대학 또는 우리 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혼자서 공부를 배워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에서는 당연히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요, 아까 신입사원 뽑는 기준하고도 또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는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이 길렀을 때 취업도 또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저런 내용 별로 없었거든요. 저렇게 평가의 기준이 막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평가의 기준이 바뀌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대학 입학을 놓고 봤을 때도 평가의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점수로만 이렇게 판단되진 않거든요.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내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발전해왔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발전할 것 같은 그 가능성을 보고 뽑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걸 역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 키워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키워준다라는 표현 이젠 쓰지 말고요. 아이랑 같이 키워가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는 대학교 입학에서 대입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블라인드 평가가 거의 일반화되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사진도 아예 못 붙이게 되어 있죠. 예전부터 이런 걸 할 거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아유, 설마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블라인드 평가로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다는 것을. 사진 안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인종과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얼굴 생김새를 보고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편견도 없애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학력사항 기재 금지.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는지 쓰면 안 돼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빼겠다라는 거죠. 또 출신 지역, 신체 조건, 가족 관계 등 당연히 그 기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뭘 쓰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과목명이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쓰고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직무 관련 주요 내용, 즉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합니다. 즉 능력 위주 채용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많은 부모님들께서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고 또 대학에 서열이 딱 정해져 있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무너질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진출할 때 이제 그때쯤 되면 얼마나 무너질까. 지금을 기준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죠.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아마 20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 정도 변화 속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 부모님이 판단해 주시고 그 판단의 기준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땐 2030, 40년 정도가 되면 사실 대학을 지나가지 않는 아이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의 이름보다는 학과의 이름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제목이 진로, 진학의 훌륭한 지휘자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 대학은, 우리 아이들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 얘기를 하죠.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대학에서는 왜 블라인드 평가를 할까요? 대학에서도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뽑고 나니까 이 고등학교가 맞네,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고등학교에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고 어떤 고등학교인지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목고냐 아니면 일반고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교육 과정도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히려 이미 대학을 보낸 부모님들께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과정을 좀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이 2015년에 만들어져서 제목이 저렇게 붙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중고가 다 이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저렇게 교과 내용이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눠져 있고요. 또 보통교과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목이 선택과목인 이유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학생이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자, 2025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죠. 전면 실시가 됩니다. 자, 대학처럼요. 고등학교 학점제, 즉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학점을 따고 그 이수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뭐 조기 졸업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조기 졸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건데 어찌됐든 지금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보단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그 과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도요. 학교의 이름이라든가 학교에 따라서 불리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점점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선택과 개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시대가 코앞까지 왔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냐 하면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 평가를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기성세대는요. 이미 그런 것과 다른 방식의 평가를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그 평가를 받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의 변화를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이제 새롭게 바뀐 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민감하고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에게 진로진학의 훌륭한 지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또 아이에게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줘서 아이가 자신감 또는 자기애도 생기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사회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도 수집을 하시고 그걸 또 아이들하고 공유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평가를 받게 될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평가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알아서 아이에게도 잘 이해시켜 주시고 아이와 또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을 좀 준비해주고 싶은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야 내가 아이와 대화를 하고 진로진학의 훌륭한 지휘자로서 함께 이끌어 나갈 때도 초점을 두고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 하셨다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역량. 보통 우리는 역량이라고 말을 얘기하죠. 역량이라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능력만을 역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표면에 나와 있는 능력 말고 마치 빙산의 일각이 나와 있는 것처럼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 아이의 역량이라는 것은 현재 드러나 있는 역량 말고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쭉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도 느낀단 말이죠. 아, 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추측인 것 같겠지만 정말 장시간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 역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끔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특별히 필요한 역량이 있다는 거죠.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량들. 그건 시점은 언제부터이냐?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걸 마음속에 두고 아이와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이 역량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게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역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 공감과 소통이라고 합니다. 공감과 소통이라는 거를 이제 보통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그렇고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선발을 거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도 이 공감과 소통 능력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감과 소통 능력이라는 교과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공감과 소통은 누구에게 배울까요? 가장 큰 게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즉 공감하는 능력과 소통하는 능력,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얼마나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이 전달해보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경청해보고 사실 공감 소통 능력의 첫 번째 단계가 경청이라고 하죠.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남의 말을 듣는 버릇 단순히 그냥 야 남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뭐 이런다고 잘 듣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나 봤더니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내 얘기를 중간중간 계속 컷하신다거나 자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사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론이 어떻게 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아예 태도를 습관화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경청하는가를 보여주셔야지 우리 아이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내용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내용을 잘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감하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이 공감과 소통 어릴 때부터 시작할수록 좋고요. 뭐 늦었다는 때 없다라고 봅니다. 바로바로 시작을 하셔서라도 우리 아이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꼭 필요한 능력이니까 꼭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함께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갈등 관리와 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공감과 소통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갈등 관리와 협력. 다른 사람과의 의견 충돌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또는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게 사실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까지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갈등 관리와 협력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기가 속한 작은 사회 집단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 또는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요즘은 지역마다의 소규모 커뮤니티도 많고요. 또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또는 선후배와의 갈등 관리와 협력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기조절이라는 것, 조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득 감정조절, 감정기복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인내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조절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결국엔 이게 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은 막 놀고 싶지만 일단 요건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내 의무는 다 하고 내 권한을 누려야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조절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좀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건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도 되고 중학교 때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꼭 해야 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건 꼭 지키는, 즉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무언가 자신과의 약속을 하게 한 후에 그 약속을 꼭 지켜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장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자기조절 능력이 더 많이 향상된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정에 대한 조절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작은 실천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한두 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나가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몇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도 학생이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계획을 세울 때도 또 부모님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시험 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공부 아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성과도 좀 보고 이러는 거 원하시겠죠. 그러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꼭 공부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와의 약속을 한두 개씩 정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옆에서 함께 한번 지켜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부모님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보고 배워서 따라 한다고 하죠. 부모님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루에 요거는 꼭 한다. 한두 개 정도의 목표를 정해놓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장시간 보여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곧잘 따라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외국어 능력인데요. 사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능력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끝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외국어 능력 그러면 영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영어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공용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무역이 됐든 나라 간의 무역이 됐든 또는 개인적인 사업이 됐든 간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즉 외국에서 비즈니스 관계가 맺어질 때는 공용어가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영어 외에 자기의 두 번째 또 강점 또는 자신의 두 번째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외국어 즉 제2외국어를 공부해 놓는 거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강요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공용어 즉 국제 무역 관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그 지리학적 영향 또는 국제관계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외국어 능력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좋죠. 이것도 오해하셔가지고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되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노출되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캠프도 되게 다양하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IT 발달 때문에 그리고 통신망의 발달 때문에 워낙 매체가 많아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도 봤냐면요. 아이에게 초등학교 어머님이신데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다 나온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영어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 심지어 어린 아이가 읽는 것까지도 다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는 부모님이 현명하신 겁니다. 즉 자기가 필요한 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어 능력 어릴 때부터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야 학년이 올라갔을 때에도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또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외국계 기업으로 취직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어가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어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사회, 즉 기술이 정말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죠. 앞에 네 개의 내용은 시대와 상관없이 저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을 쌓지 않으면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서는 아마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 해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면 정말로 많은 곤란함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가 뭐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IT 기기를 다룬다던가, 물론 이것도 다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던가, 이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많은 정보를 찾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같이 찾아보는 것, 그리고 함께 활용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코딩,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를 해독하고 그리고 재해석하는 능력까지를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검색해서 여기 있네가 아니라 그 내용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취하는 능력, 이제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부모님께서 만약에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보여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본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뭐 학교에서도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옥천 지역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든 진로 진학의 훌륭한 지휘자, 내용은 여기까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길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내용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다시 보기도 되니까요. 뭐 돌려보시면서 한번 우리 아이의 훌륭한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만 가져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잊지 말아 주셔야 될 내용,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이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지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칭찬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만 많이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또 겪어내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칭찬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사회 변화를 좀 과학기술의 변화까지도 좀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해 보시는 모습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정보 우리 아이들과 공유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역량, 총 5가지의 역량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역량들에 대해서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자녀와 함께 무언가를 하실 때도 그런 역량들 중에 내가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더없이 훌륭한 지휘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